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왜 살해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마이크를 차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왔을 때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욕설도 했죠. 네. 뭐 당연히 나 반성 안 한다. 뭐 사회가 뭐 X 같다. 뭐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망언까지 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난 5월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놓은 어떤 통화 녹음이 하나 공개되면서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강 씨의 그 과거 범행 또 출소 후 행적을 통해서 강 씨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왜 이번 사건 저질렀는가 살펴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상은 아직 정식으로 공개된 게 아니죠? 네, 경찰이 빠르면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2005년에요. 뭐 특수 강도 강제추행, 뭐 강도, 절도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가출소했는데요. 이제 흔히들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5년 동안 착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밤에 자기 집에서요 4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네. 또 그 후에 전자발찌를 결국은 끊어내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차 버리고 잠적했다가 29일 새벽에 역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경찰서는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때 타고 온 차 안에 시신도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5시간 정도 지난 아침 8시에 이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고 바로 긴급 체포가 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그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기 때문에 수사방이 좁혀오고 있는 걸 알았다.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살인 전과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과 14범 중에 이제 8번은 실형도 살았어요. 하지만 네. 살인 없었거든요. 근데 몇 건만 봐도요. 82년, 86년, 89년, 92년에도 다 절도고요. 또 97년에는 이제 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살인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97년 이게요. 길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때리고 금품 강취하고 강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징역 5년 등의 처분을 받고 이제 2005년 4월에 풀려났죠. 두 번째 성범죄는 언제예요? 이제 풀려나고 바로 5달 후입니다. 그래요? 네, 그때 20대 여성의 자동차 안에서 흉기로 협박을 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한 다음에 강제추행했거든요. 어허. 그런데 그때요, 그 외에도 당시 8월에서 9월까지 이미 30명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절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005년 당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범죄 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출소하자마자 왜 또 절도 저지른 거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가 있어요. 바로 강 씨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전화 통화한 녹음 내용. 그렇습니다. 강 씨가 작년에 그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심리치료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강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요. 5월에 가출소에서 그 강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생각 안 나고 현실을 만끽할 거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최고 목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심지어 약간 좀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5년 전에 잡혀가기 전에 직장에서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 시기 질투 받았고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때 강남의 최고급 룸사롱에 다녔는데 외상값이 4,5천만 원까지 쌓였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교도소 동기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지금 2005년 당시 여성 30여 명 돈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잡혔을 때 그때 얘기인 거죠? 네. 그때 피해자가요. 전원 여성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골라서 지능적으로 노린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그 사건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해서 분배하기로 공모를 하고 사전에 칼, 테이프, 오토바이, 헬멧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결국 그때 범행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 보면은요. 웃으면서 말을 해요. 예. 웃으면서 돈이 최고다. 소름 끼쳐요. 네. 웃으면서. 외제 고가 바이크도 좋아했고 제트스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과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방값이 비싸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1년 후에는 타워 팰리스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의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심리치료 강사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돈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벌어야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강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1965년생입니다. 그런데요. 17살이던 82년에 특수절도로 징역살이 한 다음에 교도소를 계속 들락거렸어요. 17살부터? 네. 그래서 다 합해보면은요. 실형이 23년, 보호감호 4년, 합하면 27년입니다. 하하. 네. 그리고 2005년 사건의 공범들이 있었는데요. 그 공범 3명 역시 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년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전혀 교화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도소 동기들하고 함께 후속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이게 과연 교도소에서 현재 교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용 생활을 한 사람에 따르면 이런데요. 강 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이른바 그 방장 말도 잘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법률 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도소나 교도관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하고 소송 걸어서 이제 결국 자주 교도소로 옮겨 다니게 됐다. 셀프 소송도 막 걸고 그랬대요. 교도소 그렇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걸고 나오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네. 이게 잘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꾸 소송 거니까. 네. 교도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여러 가지 괴롭히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요. 지금 재판에서도 이게 국선 변호인 지정되는 사건이에요. 네네.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국선 변호인 거부했다면서요. 네, 나는 변호사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하튼 17살 때부터 교도소 들락날락했지만 살인은 없었거든요. 네. 왜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네,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죠. 네. 하지만 이번에도 범죄의 배경은 역시 돈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살인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강 씨와 통화한 지인이 있는데요. 지인이. 내가 돈을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돈이다. 그러면은 출소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떻게 네. 살았길래 이렇게 돈이 절실해졌고 살인까지 갔다고 지금 하는 건가? 5월에 출소한 다음에요. 교도소에서 만났던 교화위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교도소에서 만난 목사의 추천으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 화장품 35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도와달라. 내 화장품 좀 사달라. 나 취직하게. 화장품을 사야 되니까 네. 그 화장품 살 돈을 달라는 거죠. 살 돈을 달라.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교도소 동기들에게 전화 걸어서 화장품 사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가지고 3개월 동안 또 700만 원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당시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또 이제 악성 민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까지 경찰은 이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요, 강 씨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2차 살인 피해 여성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고, 그래서 1차 살인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예. 1차 살인 피해자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네. 죽임당한 여성이 돈 갚으라고 해서 네. 그걸 갚으려고 1차한테 네. 1차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 둘 다 죽였다. 그렇죠. 예. 거절당해가지고 1차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살인 피해자의 그 신용카드 이제 살해한 후에 직후에 그 신용카드로 합해서 약 600만 원어치 되는 휴대전화기, 핸드폰 4대를 삽니다. 그래서 곧바로 되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2차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2차 피해자가 다 갚아라. 2천만 원 다 갚아라라고 해서 2차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 범죄인지도 중요하잖아요. 형량에 영향 주니까요. 네. 강 씨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획 범행 가능성이 상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강 씨가 당시 행적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단기와 흉기 등의 구입 시기도 중요한데 강 씨가 1차 살인 저지르고 6시간 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거든요. 근데 1차 살인 전에
이미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놓은 상태예요. 렌터카는요? 지인통에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렌터카도?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 계획일 가능성 커 보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죠. 강 씨가 6월 1일에 이미 야간 외출 제한 위반했거든요. 네. 그런데 3개월간 조사가 좀 미뤄진 상태였고요. 또 당시에 그 강 씨가 보호관찰소에 전화 걸어서 선처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번에 그 8월 27일 1차 살인 직후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두 번째잖아요. 네. 당시에 그 강 씨 집으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보니까 강 씨가 이미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전화로 다음에 그 소환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예정만 그 고지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시신이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 안에 들어갔으면 두 번째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법무부는 뭐라 그래요? 법무부는 당시에 그 20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강 씨가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현장에서 또 집 내부를 수색하거나 체포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2시간 뒤인 저녁 10시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밤 10시에 이제 경찰들이 왔는데도 그때도 부근 CCTV 토대로 해서 새벽에 나갔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자리 떠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요. 강 씨를 알고 지내던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내용이 법무부까지는 전달 안 됐다는 거죠. 경찰은 뭐라 그래요? 경찰은?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 현장 경찰이 당일에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갔지만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범위가 협소한 데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긴 그렇고. 자, 전자발찌 자체가 어떻게 끊어졌느냐. 이것도 지금 논쟁거리잖아요. 네, 너무 쉽게 손대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이제 청소년 2명 성폭행해서 징역 5년 살고 출소한 마모 씨. 네. 전자발찌 끊고 지금 2주째 도주 중입니다. 못 잡고 있어요. 맞아요. 또 2019년에네요. 이게 전자발찌 찬 상태로 이웃 여성 강간하고 도망친 전과 10범의 60대 남성. 네. 2년째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네. 예. 물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어딘가에 도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법무부는 그동안 이거 훼손 절단 어렵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6번 개량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생각됩니다만 근데 사실 전자발찌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전자발찌가 범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라지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다시 성범죄 저지른 게 300건이 넘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범죄는 범죄자의 잘못이에요. 전자발찌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재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6,000명 되고 올해 8,000명이 됐습니다. 오, 부쩍 늘었네요. 네, 그동안 이제 강도, 살인, 성폭력 저지른 가석방자에게만 부착했는데 법 바뀌면서 범죄 종류 관계없이 확인 필요성이 있으면 부착하게 됐거든요. 이번 광복절에도 가석방자 중에 350여 명에 부착됐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관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한마디. 네, 재범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없습니다. 그런 묘체가 없어요. 있으면 세계 각국이 벌써 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효과가 크진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운영되면 범죄 사관학교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교도소 전자발찌 사이에 어떤 그 중간 단계 만들자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욕할 대상 찾아가지고 욕부터 하면 당장 시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